동생은 동굴에서 익사했을 거라고 다들 말했어요. 하지만 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사실이 늘 저를 갉아먹었어요. 신문엔 그 일에 대한 기사가 실렸고 교회 사람들은 집에 찾아와서 애도를 표했죠. 그리고 학교에선 한 번도 저랑 말 섞은 적 없는 애들조차 곁눈질하며 절 힐끔거렸어요. 5살짜리 아이가 동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그 아이를 찾아 2주 동안 수색이 진행되면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쏠리게 되죠. 하지만 전 애도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 끝맺음을 원했어요. 설령 동생이 죽었다고 해도 동생 시체는 제가 직접 보고 싶었어요. 동생이 저 깊은 곳에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혼자 그렇게 죽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절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단 2주 만에 수색을 종료한다는 발표가 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린 건 이거였어요. 사람은 2주 만에 굶어 죽지 않는다고. 그 동굴 아래엔 물도 충분히 있었고 접근하기 어려운 동굴 깊숙한 어딘가에 휩쓸려 들어간다면 제 동생은 아직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직접 동굴에 들어가 보려고 했고 그걸 본 아버지가 저를 붙잡으면서 말했죠. 그만하라고. 이제 끝났다고. 토미는 죽었다고.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선 믿고 있었습니다. 토미는 죽지 않았다고. 사건이 벌어진 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동생 토미는 사실 예정이 없던 아이였어요. 저랑 나이 차이가 10살도 더 됐으니까요. 토미는 참 미친 듯이 뛰어다녔지만 참 착한 아이였어요. 4살 땐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져서 팔다리가 부러졌었죠. 근데도 토미는 늘 뛰어다녔어요. 기어오르고 뛰어내리고 소리 지르고 웃고 가만히 있는 법이 없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토미는 ADHD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땐 그냥 저를 미치게 짜증나게 하는 애라고만 생각했었어요. 숙제 좀 하려고 앉아있으면 만화 속 태즈메니아 데빌처럼 미친 듯이 제 방으로 뛰어들어와선 침대 위로 날아들고 저한테 몸통 박치기를 하곤 했어요. 토미는 형을 원했지만 그 나이 차이는 우리 사이를 좀처럼 좁히게 두지 않았습니다. 전 학교 끝나면 마칭 밴드 연습을 했고 집에 와선 숙제를 했죠. 남는 시간엔 여자아이한테 연락해보려고 쓸데없는 짓들도 했었고요. 물론 다 실패했지만요. 그래서 토미한테 제대로 된 형 노릇 한 번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많은 상담을 받고 나서야 그때의 저를 조금씩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나이면 당연히 그럴 수 있었던 거라고, 그렇게 행동했다고 해서 제가 토미를 사랑하지 않았었던 건 아니라는 걸 이젠 알고 있어요. 전 토미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죠. 대학교에 들어가서 동굴 탐사를 즐기는 친구들을 몇 명 알게 됐어요. 걔들한텐 토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죠. 부모님이 알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실지 뻔했거든요. 하지만 전 스스로도 이해 안 되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시체라도 좋으니 찾아야 한다. 아니면 혹시라도 살아있다면. 그게 말도 안 되는 부정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 매일 밤 그 꿈을 꿨어요. 동굴 속에서 토미가 어둠 속에서 제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전 토미를 찾지 못하는 꿈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 꿈을 꾸는 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상담사는 말이 많았고
부모님도 조심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지만 전 알고 있어요. 제게 진짜 평안을 줄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이란 걸. 토미의 시체를 찾는 거. 1학년이 한창일 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토미가 떨어졌던 그 동굴 쪽의 개울이 오랜 가뭄 끝에 거의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사건이 일어났을 땐 수색팀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물이 지나가는 통로는 도저히 탐험할 수가 없었거든요. 전부 물에 잠겨 있었고 물살은 너무 빨랐었어요. 전문가가 장비를 쓰고도 감히 접근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위험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물이 거의 말랐다고 하니까 전 직접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사실 저한테 동굴 탐사를 알려준 친구들한테라도 알렸어야 됐어요. 하지만 전 그냥 무작정 차를 몰아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따라 들어가 차를 세워두고 전 그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 지역은 전부 석회암지대라서 물이 바위를 갉아먹으면서 만들어진 동굴들이 곳곳에 퍼져 있어요. 대부분은 깊지도 않고 위험하지 않지만 제가 가는 그 동굴은 좀 달랐죠. 제가 자란 집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작은 골짜기 안에 자리 잡고 있죠. 장비를 트렁크에서 꺼낸 뒤에 익숙한 히코리나무와 단풍나무 사이를 지나서 마른 낙엽을 밟으면서 바위 언덕을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개울로 향했습니다. 개울에 딱 붙어 있었던 그 동굴은 입구가 매우 작았어요. 높이는 60cm에 폭은 1m도 안 됐어요. 눈앞엔 그 노란 테이프가 아직도 아른거렸습니다. 경찰들이 밤낮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지휘했던 그 모습도 말이죠. 조용한 숲 한가운데 전 또다시 그 검은 구멍을 마주했어요. 수없이 바라봤던 그 입구를 말이죠. 이미 모든 구간은 탐사되었고 지도도 꼼꼼하게 그려졌어요. 저도 그걸 외우다시피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복사본 하나를 들고 있었죠. 동굴 초입부는 진흙 좀 묻는 것 빼고는 물에 젖지도 않고 기어갈 수 있을 정도였어요. 조금 들어가다 보면 천장이 높아져서 고개만 숙인다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구간도 나왔고요. 이렇게 물길을 따라서 약 30m만 더 가면 예전엔 물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통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통로만 뚫려 있다면 그 안으로 동생을 찾으러 갈 수 있었죠. 바닥에서는 썩은 낙엽 냄새가 났고 제가 마지막으로 본 햇빛은 어깨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 시야엔 오직 헤드랜턴 불빛 하나뿐이었어요. 미끄러운 바위를 조심조심 밟으면서 가고 있는데 좁은 틈 사이로 살라맨더 한 마리가 몸을 꿈틀거리면서 도망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물이 이렇게까지 줄어든 걸 보니까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느꼈죠. 수색대가 모든 구간을 살펴봤지만 이곳만큼은 아무도 못 들어갔던 곳. 만약 저 통로가 뚫려 있다면 전 거기에 들어가는 두 번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구멍은 타원형이었어요. 높이가 30cm에 폭은 60cm 정도. 바닥에는 2-3cm 깊이의 물이 흘러가고 있었죠. 목이 메었어요. 겁도 났고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고요. 나가서 누굴 데려와야 되나 생각은 들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았죠.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가봐야 의미 없다. 벌써 유실됐을 거다. 위험하니까 전문가를 부르자. 하지만 전 그런 말 이제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기로 했어요.
석회암은 비교적 무르기 때문에 앵커를 고정할 볼트 2개를 뚫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하네스를 착용하고 몸을 낮춰서 그 좁은 입구에 들어갔어요. 동굴에선 경사를 가늠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긴 물길이 흘러내려가는 걸 보면 꽤 가파르단 걸 알 수 있었어요. 전 앞쪽을 향해서 몸을 눕히고 거의 기어가듯 내려갔습니다. 몸을 옆으로 비틀고 배에 깔린 장비에 손을 대는 것도 정말 고된 일이었죠. 한 걸음 한 걸음 돌 하나하나를 느끼며 내려가는 게 괴롭다 못해 무서웠습니다. 공간이 점점 좁아지면서 무게에 눌리고 물살은 얼굴로 튀어올랐고 셔츠와 바지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에 대한 공포도 아니고 절벽 끝에 섰을 때의 긴장도 아니에요. 그 이상이었어요. 내가 지금 움직이지 못한다면 이 좁은 공간에서 질식산단 걸 아는 그 공포. 그 공포가 계속해서 심장 안으로 쌓여 들어왔습니다. 전 속으로 다짐했어요. 부모님이 이 동굴에서 2 아들을 잃게 하진 않겠다. 더 이상 좁아지면, 더 가팔라지면 돌아간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던 순간 저를 옥죄어 오던 바위를 긁으면서 빠져나갔고 점점 공간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헬멧을 다시 써서 로프를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물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커다란 공간이 보였어요. 돔 형태의 천장과 작은 종류석 몇 개, 그리고 발밑엔 커다랗고 탁한 물웅덩이. 가장자리는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고 멀리 보이는 쪽이 더 얕아 보였어요. 전 로프를 잡고 물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발이 계속 가라앉았고 물이 가슴까지 잠겼을 때 로프를 더 이상 풀지 않았어요. 전 수영을 해야 했습니다. 로프는 제 생명줄이었고 그걸 놓을 순 없었어요. 한 손으론 로프를 끌면서 다른 손으론 물속에서 로프를 풀어주는 기괴한 형식의 수영을 해야 했어요. 물론 해본 적도 없고 절대로 추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젖은 옷과 장비의 무게 때문에 전 진심으로 익사할 뻔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한 10m쯤 수영을 해갔을까 진흙 속에 발이 잠기기 시작했고 그 근처에 있는 커다란 돌 하나에 몸을 기댈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토할 것 같았어요.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니까 기운이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동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넓었어요. 물이 어디론가 더 흘러가고 있었고 다른 물줄기들이 합쳐진 흔적처럼 여러 갈래의 터널이 보였어요. 이 물길을 따라가야 할까? 아니면 방사형으로 갈라진 통로들을 하나씩 다 조사해봐야 할까? 사고의 그날이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찾을 수 있을까? 남은 게 있다면 해진 옷가지나 몇 조각 남은 뼈 정도겠지. 제 꿈들이 뭐라고 속삭이던 간에 현실은 그게 다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바위에 기대어 앉았고 그제야 물 흐르는 소리가 백색 소음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물 위로 창백한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헤엄치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엄청난 소리가 머리를 울렸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게 없었다면 전 그냥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머리를 세게 맞으면 시야와 균형 감각은 잃는데도 소리는 또렷하게 들린다는 게 참 이상하죠. 몸이 멍했고 혼란스러웠지만 나 지금 뇌진탕이구나 하는 생각만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내가 기절을 했던 건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진 알 수 없었지만 전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돌이었어요. 위에서 떨어졌던 돌. 위에 어딘가에서 돌이 굴러서 떨어졌나 봅니다. 그리고 다리에 이상이 왔다는 건 통증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종아리 뼛속 깊이 파고드는 통증. 전 그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정신이 돌아오고 시야가 또렷해졌고 그제서야 보게 된 건 불가능한 광경이었어요. 토미가 절 먹고 있었습니다. 말라붙고 창백한 얼굴, 핏물 묻은 이빨로 제 다리를 물어뜯고 있었어요. 눈은 깊게 꺼진 채 떠 있었고 뼈만 남다시피 파여 있었죠. 그 눈은 제 눈을 똑바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토미는 미친 굶주림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제 팔보다 더 얇은 팔뚝, 뼈가 다 드러난 가슴, 가느다란 어깨를 붙잡아 온몸으로 밀어냈습니다. 너무 가벼웠어요. 20kg도 안 돼 보였죠. 토미는 벌떡 일어났고 제 살점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토미야! 전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토미를 따라갔어요. 머린 여전히 띵하고 온몸은 휘청거리는데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휙 하고 뒤로 잡아당겨졌습니다. 하네스에 연결되어 있던 로프 때문이었죠. 전 미친 듯이 카라비너를 풀어 제끼고 다리의 통증도 잊은 채 토미가 사라진 통로를 향해서 달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검은 핏자국들. 그게 저를 낮고 좁은 틈새로 이끌었어요. 헤드램프 불빛 아래 작은 발이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토미가 지나간 틈새는 너무 작았습니다. 전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크기였어요. 토미, 나야. 형이야, 형. 크리스 형이야. 토미야.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못 잡았을까? 저 작은 팔 하나만 붙잡았어도 안아줄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었는데. 토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전 아빠도 엄마도 널 사랑한다고, 다들 널 보고 싶어 한다고 복부 소리가 목소리에 묻히도록 계속 외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생각나는 말은 다 쏟아냈어요. 여기 먹을 거 있어. 초코바 있어, 초코바. 라고 말하면서 포장지를 큰 소리로 구겨 보이기도 했고, 집으로 가자고, 우리 집으로 가자고 그렇게 말하면서 끝내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에겐 4년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지만 토미한테는 어땠을까요? 깜깜한 동굴 속에서 단 한 사람도 없이 오직 혼자서 기어다니고 물고기는 벌레든 뭐든 손에 잡히는 대로 먹으면서 살아온 4년.
겨우 5살에 그런 걸 겪었다면 토미는 아직도 제 이름을 기억할까요? 아니, 자기 이름은 기억할까요? 고개를 숙였을 때 제 다리에서 나온 피가 물로 흘러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가장자리부터 시커멓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전 피가 너무 많이 나고 있었어요. 이 상태라면 절대 못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토미와 제가 여기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될 거라는 것도. 다리를 최대한 단단히 감쌌지만 출혈은 멈추지 않았어요. 쥐열대를 만들 도구도 없었죠. 그냥 신발끈이 끊어질 만큼 꽉 묶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초코바 하나를 포장을 벗긴 채 토미가 사라졌던 작은 틈 앞에 놔뒀어요. 여분의 헤드램프 하나는 가장 약한 빛으로 켜둔 채로요. 다시 돌아올게, 토미. 꼭 돌아올게. 절대 널 두고 안 갈 거야. 내가 꼭 다시 찾으러 올게. 전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로프를 따라 다시 폭포 쪽으로 돌아갔고 악으로 깡으로 그 힘겨운 경사를 다시 기어올랐습니다. 그 좁은 틈을 어떻게 다시 빠져나왔는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저 아팠고 숨이 턱턱 막히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죠. 절반은 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토미를 위해서. 동굴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햇빛을 본 순간 정신이 조금 돌아왔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지금 동굴 앞이야. 좀 심하게 다쳤어. 그리고 토미 찾았어. 구급차 좀 빨리 불러줘. 병원에서 다리를 치료받았고 다행히 다리는 살릴 수 있었어요. 물론 피부 조직은 많이 사라져서 흉터는 평생 아물지 않겠지만요. 의사들은 제 다리에 난 상처가 아이의 이빨 자국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토미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토미는 정말로 이제까지 동굴 속에서 물고기든 뭐든 먹으면서 살아남아 있었던 겁니다. 구조대가 다시 내려갔지만 토미가 들어간 그 틈은 어른은 절대로 못 들어갈 좁은 공간이었어요. 그 누구도 그 애를 보지 못했지만 제가 초코바를 남겨두었던 그 자리, 구조대가 다시 갔을 땐 그건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전 그 애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도 그 틈 앞에 음식을 계속 남겨두고 있어요. 내일은 비가 온다던데 부디 이 비가 동굴을 다시 채우지 않길 간절히 바라봅니다.